점토, 인사노무관리 수험강의 인사를 잘하자. I, your teacher. 자, 마지막으로 효과적 인사제도 구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과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순서로 어차피 답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설명도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린 감성. 인사 국가의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저 메마른 목소리. 구조적인 문제점. 아, 느끼해. 운영상의 문제점. 두 가지.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시면 첫 번째, 전략 경영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라는 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는 국가 기준,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이 국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상관없이 그 조직의 전략과 상관없이 그냥 평가하는 거죠.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남들 다 하니까 뭐 이런 것들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MBO 같은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과 측정의 타당도 결여.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반적인 인사 고과만 하지 세부 목적에 따른 인사 고과를 실시하지 않는 점 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의 타당성이 결여가 된다. 이런 점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인사 고과의 목적에 따라서 타당성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일단 그 답안을 쓰실 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우리 기업들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나타나는 인사고과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타당도,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더 이제 정교화된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도 옛날에 문제점이었던 것도 다 끄집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 합의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 문제점이라도 일단 다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의 풀을 쭉 만들어 놓고 그 풀 속에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아, 얘가 뭔가 되게 고민을 한 답안이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얘기 해놓으면은 이렇게 임팩트를 못 드려요, 교수님들한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과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 그래서 평가는 해놓고 이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남들에 따라서 목적별 고과를 해야 한다 해서 목적별 고과를 해요. 하고 난 뒤에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잘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그 고과를 계획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이 고과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과를 하고 나서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잘 안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제 상벌을 정한다. 이 고과 결과에 따라서 하면은 이 연공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고과를 맞았다 하면 그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떤 고과제도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체계가 이 고과에 맞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급여는 급여대로 연공급으로 나가고 있고 평가는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성과하고 보상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조직 제도 안에서. 그래서 일관된 어떤 원칙, 목적 그리고 하나의 관통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확보부터 방출까지 이어져 있지 않으면은 어디선가 문제점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은 첫 번째, 평가자의 주관적 오류. 그래서 평가자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오류 되게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 오류 내용에 대해서 주관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정화성과 구체성의 결여. 그래서 고가에서는 전략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성과 측정에 정확성과 구체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아서 이 편견이라든지 관대화, 가혹화, 중심화, 호강효과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가 면접과 피드백. 그래서 이 고가 면접은 조직체가 이제 이 고가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고가자와 피고가자 간에 피드백의 경로가 없다는 거. 이게 피드백의 경로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70점을 맞았다 하면 70점을 내가 봤을 때는 70점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열어줘야지. 안 열어놓고 이 피드백이 안 되면은 이 불만만 쌓이죠. 그래서 평가가 결국은 잘못됐다라고 지각하고 이 지각이 이제 이 공정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연결돼서 불공정성이 지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피드백을 열어놔야 수용성, 그러면 이 피드백은 결국은 수용성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인사 고가 제도의 구축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예. 인사제도를 더 좋은 제도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구성 요소가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그죠. 당신 실수. 아까 이제 저희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실수라고 이재정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각각의 그 요소들을 어떻게 증대시켜 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게 좀 짜임새 있게 좀 이해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타당성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적이라고 했죠. 타당성은 목적. 그래서 타당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 목적별 고가를 실시하면 되겠죠. 목적에 맞게. 그래서 인사평가를 획일적으로 이 하나만 해서 그거를 모든 부분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목적별로 목적에 맞게 평가 기법을 선정하고 평가 요소를 추출해서 그 대상을 함재로 평가를 하는 거. 이게 목적별 고가고요. 두 번째 타당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피해 고가자의 집단을 세분화시키면은 이 타당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 대상을 직급별, 직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집단에 따라서 따로 평가를 하면은 적절하게 이제 이 타당성이 증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똑같은 잣대 가지고 생산직, 관리직, 영업직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직에는 영업직에 특화된 평가 기법 그리고 평가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생산직은 생산직을 평가하는 별도의 어떤 기준들이 따로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평사원 평가하는 기준, 관리직급 평가하는 기준, 뭐 고위직들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돼 있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평사원 같은 경우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한 평가가 주로 될 거고 위에 상사들 같은 경우는 리더십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을 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냥 싸잡아서 평가를 해버리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타당성 다 봤으면 신뢰성 측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신뢰성 측면에서는 신뢰성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정확한 일치된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냐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고가 목적별로 고가 방식을 도입해서 이 승진 목적이냐 아니면 보상 목적이나 개발 목적에 따라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목적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하면 신뢰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별로 고가 방식을 도입하는 거. 두 번째는 고가 결과를 공개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적인 고가 시스템이 있는데 고가 결과를 공개해버리면은 신뢰성이 증대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정확히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을만할 수 있는 그런 점. 세 번째는 다면 고가. 그래서 과거의 직속 상사 중심의 고가만이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이 동료, 그다음에 하급자, 고객, 상급자의 평가 여러 가지 다면 평가를 도입해서 이 신뢰성을 올릴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다면고과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혜택이 과거에 이제 상사 혼자서 이제 평가를 하게 한다라고 하면 상사한테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어쨌든 고과를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는 개판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제 그거를 커버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조직 정치가 만들어지고 라인을 탄다. 그쵸. 줄서기 하고 조직 정치. 갑자기 경영 조직에서 네.
조직 정치. 그렇게 뭉뚱그려 물어보지 마시고요. 조직 정치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주 좋은 질문이 될 거고 아주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사내 정치. 네. 사내 정치가 또 필요. 필요. 근데 조직 차원에서 필요하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조직 정치도 분명히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장점으로 보시면은 먼저 조직 자체가 유도리가 발생한다. 즉 유연성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응집성이 증대한다.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거죠? 단점? 아실 거예요. 말 잃었어. 이 조직 정치 과정에서 생기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 정치가 나왔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는 또 아니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봐야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 최대화, 단점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자라고 이제 구체적인 그래서 방안을 쓰시면 돼요. 이 사내 정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 느낌의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사내 정치.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사내 있다는- 정치? 계집 정치? 뭐 이런 거야? 헐. 뜨아. 왕왕왕왕왕. 어째. 다스베이더의 칼로. 아무튼 그래서 다면고과가 이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조직 정치, 사내 정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도 다면고과가 괜찮다라는 부분도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그리고 것 같아요.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특히 이제 고과자에 발생하는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과자 교육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시켜야겠죠. 네, 신뢰성 증대 방안은 그 고가 오류를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까요? 강사님들? 그렇죠.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 12시를 향해서 자정을 향해서 기차는 12시에 떠나고 네. 노래 아시나요? 오늘 그거 들려주면 안 될까요? 뭐요? 기차는 12시에 떠나고 이 노래 다 아실 텐데. 세대 차이 나네요. 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수용성의 증대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은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니까 첫 번째 피고과자의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너도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과대평가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평가한 결과를 본인이 이 평가 결과에 이제 그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면은 당연히 수용성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능력 개발형 고과. 그래서 수용성을 올리는데 너를 이 임금을 깎으려고 임금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수용성이 당연히 열심히 참가를 하게 되고 수용성이 올라가겠고요. 세 번째는 고과 제도 개발 시 종업원의 대표를 참여. 그러니까 고과 제도를 개발할 때 종업원의 대표를 참가한다는 거는 종업원이 바라보는 고과의 중요한 점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애로점하고, 기업의 관리자가 보는 업무의 애로점하고 다른 거예요. 기업 관리자가 볼 때는 이거를 잘해야 성과가 올라갈 것 같고, 종업원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점이 잘해야 성과가 올라갈 거 하니까 이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종업원의 대표를 참여해서 고과 제도를 개발하는 거고,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실용성의 증대 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평가 결과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상대적인 평가 비용을 절감한다. 실용성은 비용 대비 수익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이니까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 효과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은 실용성이 올라갈 거니까 평가 비용이 절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평가 제도 자체 단어가 어렵고 복잡하면 또 이런 것들 교육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쉬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은 평가의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실용성 측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요. 그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활용하기 되게 좋은 쉬운 그런 평가 방법이잖아요. 평가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도 좋지만 이게 이제 수용성 측면에서도 이런 이해하기 쉬운 평가 제도가 사실은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평가 제도가 되게 복잡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막 열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또 그거에 대한 예외 사항 만들어 놓고 하면은 자꾸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 이상한 데서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그냥 하나의 몇 가지 툴로 쫙 정해버리면 실용성도 좋아지지만 수용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인사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우리를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제도에 꼼수를 많이 뒀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제도가 단순 명료하다라고 하는 거는 수용성, 실용성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인사고과를 하는 과정과 동기요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과를 내는 데는 개인의 어떤 일에 대한 동기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일의 성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과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했다. 내가 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내재적인 만족 이런 것들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뭔가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통해서 얻는 외재적인 만족 이런 두 가지 만족이 있는 거죠.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순환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사고과를 어떤 인사고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고과가 잘못돼 버리면 동기가 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인사고과를 잘못하면 내재적 만족을 깎아먹어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성과를 내는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성과를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내재적 만족, 외재적 만족 이런 부분들을 이 인사고과가 깎아먹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답안을 쓰실 때도 좀 더 풍성하게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카페에 올린 자료 그 인사고과 부분에서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빠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집단평가 부분은 집단평가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패스.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얘기하면 역시 훌륭하신 강사님이십니다. 네.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를 개인 단위로 하지 않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집단평가죠. 그 다음 왜 집단 예.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도 있긴 한데 개인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개인 위주로 이제 어떤 자기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협동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인 목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놓고서 집단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이게 개인까지 할당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를 각 그 밑에 조직들한테 할당을 해주고 그 할당된 어떤 목표 안에서 개인 목표로 이렇게 다시 재할당해주는 방식이 기업의 목표 달성을 이루는데 가장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의 협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기업의 목표에 연관되는 어떤 목표들을 캐스케이딩 해주는 데 있어서 이 집단을 묶어가지고 이 집단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개인들을 이제 이 집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더 효과적이더라 라는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전체의 업적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하부 조직한테 이제 권한 이양을 해서 동기부여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독립채산제 형태로 기업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 경영 체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집단 자체에 이제 목표를 주고 그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알아서 너희들이 해봐라 라고 하는 식의 이제 권한 이양이 주어진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과급을 주는데 보통 개인별로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과급 자체는 집단 단위로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에 여러 사업 부서들이 있을 때 그 부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그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줘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는 개인 단위로 하고 성과급은 그 집단의 성과를 가지고 준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 집단 전체의 어떤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해서 이 보상하고 연계를 시킬 필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집단평가는 아까 앞에서 개인평가에서
역량하고 성과하고 두 가지 평가를 하듯이요. 집단 평가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의 팀을 구성하는 자질 및 행동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팀의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는 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하시고 답안지에도 이 집단 평가면 두 가지 측면으로 기술하시면 돼요. 이 평가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이 앞에서 전자는 팀 구성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질 및 행동 어떠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제대로 잘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제대로 됐는지 해서 이제 직무 지식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인간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자질 및 행동 평가고 업적 평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 업무라든지 성공 요인이라든지 핵심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이 업적 평가가 되는 것들이죠. 아, 집단 평가 대상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단 평가는요. 이 첨언하면은 이 집단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팀국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하면은 보상 도정 연결시키면 집단 성과급 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도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고요. 집단 성과급 제도는 또 연결되는 부분이 경영창과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작년에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팀국과 집단 성과급, 경영창과 세 부분 연결해 생각해라. 이거 요즘 팀제가 활성화되고 팀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 연결시켜서 항상 이 파트 보는 게 아니라 세 부분 나왔을 때 아 이게 연결되는구나 하시고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뭐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시험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 많이 설명했는데. 네. 그냥 마무리 성공적 운영 방안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집단 평가를 잘 운영하려면 예, 집단 평가의 기준,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 그것이 구성원들이 저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집단의 목표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은 기준이다라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업적을 평가하는 경우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 달성이 잘 됐고 잘 될 때가 있고 목표 달성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외부 환경 그러니까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평가를 잘 주면서도 이제 평가 주는 사람이 찝찝한 거예요. 왠지 쟤네들이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시황이 좋아서 운으로 된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아졌을 때도 분명히 이제 평가는 안 주는데 뭔가 이제 찝찝한 거예요. 나름대로 고생은 되게 했는데 이게 이제 평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데 이제 외부 환경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노력으로 된 거고 어떤 부분이 외부 환경 때문에 된 건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가려서 좀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책에는 나오는데 그걸 되겠냐고. 내년 시황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개소리다. 근데 개소리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평가하고 개인 평가를 그러니까 집단 평가 한다고 해서 개인 평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연계를 시켜서 잘 묶어서 성과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그 집단 평가 베이스로 딱 정해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인 평가를 해서 그거에 플러스 뭐 곱하기 1.2를 주든지 못 받으면 그거에 뭐 80%만 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집단 전체 어떤 그 보상에 대한 그 액수라기보다 그 일정 정도의 수준은 정해지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개인을 다 다르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링겔만이란 사람이 제시한 모형을 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효과성이 떨어진대요. 체감한대요. 뭐 켈리 나오고 링겔만 나오고 아니 우리 정통 인사노무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충실해야죠. 아니, 내실이 있어요. 내실이. 아니 제가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다고요.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무식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책이지. 또 위협적이다. 또 위협적이다. 왜 이렇게 위협적이세요? 눈물 나요. 너무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 밤에 깊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남자 수강생 여러분 이 상황을 타깃시키시고 아니에요. 아무튼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규모가 늘어나면 오히려 조직 성과는 떨어진대요. 이유는 바로 사회적 태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집단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회적 태만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고민이 보통 있죠.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네.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걸 해서 프리라이더. 응. 그게 이제 무임승차죠, 해석하면. 네네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집단평가를 베이스로 한 뒤에 개인평가가 첨부가 돼야 될 거예요. 예.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집단평가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평가 기간을 해가지고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집단평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책임 경영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권한들을 다 부여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 시간을 너무 짧게 이렇게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장기적인 그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단기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 기업 전체에 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 경영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조직을 바꾸고 그 개선된 조직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 기간은 단기적인 평가가 아니라 좀 장기로 이렇게 평가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도가 이제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받고 이제 집단평가 기법 중에 하나인 BSC를 보고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이제 될것 같아요. BSC 보면 될 것 BSC를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중요하고 중요해요, 이거. 나올 가능성도 크고. 또 해볼까?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아 이제 재미없어요. 밸런스. 죄송합니다. 아 또 저의 강압적인 태도를 네, 보셨어요. 장학금이 너무 자비를 베푸셨어요. 아, 내일 아침에 학원 가야 되는데, 불어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불어? 되나. 네. 제가 얘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전라남도 분들이 불어를 제일 잘한대요. 왜요, 왜요? 저거 해 불어. 야 먹어 불어. 뜨아, 진짜 뜨아. 왕왕왕왕. 재미없습니다. 계속 연타석으로 지금 연타석 홈런을 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심하다, 진짜. 분노할 정도로. 분노할 정도로. 진짜 떠났다니까요. 자 저기 BSC가 뭔지. 네, 밸런스 스코어 카드인데 네. 그 이 균형 성과표인데요. BSC를 생각하기 전에 과거의 재무적인 평가는요. 재무적 관점에서 얼마나 네가 이제 수익을 올렸냐, 성과가 높아졌냐 이런 걸 평가했는데 그것만으로 평가를 했더니 제가 이거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저 싫어하실 거죠?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네, 제가 깊게 하려고 했는데 하세요. 네, 제가 먼저. 어차피 BSC는 아직 출제가 네네네네.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그쵸.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자, 같아요. 일단 집단이나 조직을 평가하는 전통적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 기법은요, 먼저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전통적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인풋을 집중적으로 두고서 평가를 하는 것, 즉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네가 잘 구해왔니? 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자원기준 접근법.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얻어온 자원을 얼마나 건전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아웃풋으로 산출해냈느냐에 관한 평가 그 기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부과정 접근법이라 그래서 이런 내부과정 접근법은 얼마나 뭐 건전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서 그 생산물을 만들어냈느냐, 뭐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가 돼 있느냐, 얼마나 뭐 조직이 활성화돼 있느냐 이런 측면을 많이 평가한 기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아웃풋 측면으로 평가를 하는 기법이 있었다. 목표 관리 접근법이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지표, 뭐 생산량과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평가하는 기법이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각각 한 가지 요소만 붙잡고 평가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다. 왜냐하면 조직 목표가 이제 다양해지고요. 한 번에 한 목표가 아니고 한 번에 다양한 목표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가지 관점만 취해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걸 서론에서 조금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다음 보실까요? BSC 들어갈까요, 이제? 네, 계속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BSC는 인사관리 강사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이론적인 측면만 하고. 자 치고 빠지는 방송 인사를 잘하자.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깔때기 딱 들이대고 네, 이제 끝나신 하셨네요. 거구나. 이제 깔때기 네. 끝났고 그럼 저희들은 뭔가요? 자, 이제 BSC가 왜 등장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파먹고 있다니까요. 아 저도 요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우리 무덤 파고 있어 지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이 국가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 비재무적인 측면, 그래서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장기적 측면, 미래적 측면에서 학습 및 성장 관점,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 지표로 활용하자. 그러니까 재무적인. 그렇죠. 쉽게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다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무적인 측면만 봤었는데, 아웃풋으로 이제 재무적인 측면만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철학의 근간에는 이런 성과를 냈다면은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고 돼 왔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무 관점에서 과거적인 측면을 봤다라고 하면 미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래적인 측면을 학습이나 성장 관점에서 한번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서 한번 보자. 그리고 내부적인 측면에서 우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고객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고객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안과 밖, 그리고 과거와 미래, 이런 네 가지를 잘 다 같이 평가를 좀 해보자라는 게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죠. 예, 쉽게 생각을 하면은 기업에서 지금 얼마의 수익이 있냐 이걸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로열티, 그래서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현대하고 기아차만 산다, 이런 측면들도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나는 현대랑 기아차 안 산다니까? 그게 그 현대차였어, 그때. 저 시간에. 아, 그랬어요? 다시 핸드폰을 바꿔서 뭐 요즘 많이 싸우죠. 애플 뭐 나는 무조건 애플만 산다, 나는 무조건 삼성이 좋다, 뭐 이런 것처럼 고객의 이런 이 관점들 있잖아요. 삼성 거 안 살 거야, 나도. 삼성도 그렇게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 회사 떨어지니까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종업원 측면, 기업의 매출 측면 보면 삼성이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애플에 비해서. 하는데 그것만으로 이 삼성 제품이 훨씬 애플보다 뛰어나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칼럼을 봤는데, 어떤 그 칼럼 쓰신 그 경제 칼럼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삼성과 유한양행을 이제 기업 가치를 비교해놨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유한양행에 비해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유한양행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무 지표만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요지의 칼럼이었거든요. 그 예를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재무적 관점, 네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얼마나 물건을 잘 파느냐에서 이제 더 이상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다양한 관점을 취해서 그 기업의 가치나 그 기업의 역량 등을 평가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문득 든, 먼저 말씀하세요. 저도 든 생각이니까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줄 서가지고 사잖아요. 이 제품 시중에 네.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그냥 기업에서는 얼마나 팔았냐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아, 그 기업의 가치.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 롱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고객들이 그 회사 제품이면 무조건 사야겠다, 뭐 신제품 나왔으니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반영하는 것들이죠.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무명 강사가,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수강생도 얼마 없고 하니까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이제 쓸데없는 강사구나라고 보겠지만,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보면 성장 가능성 있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평가 강사가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네. 고객 관점에서도 봤을 때 난 너희들이 너무 좋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이 네 가지 관점들을요, 사실은 중심에 둬야 되는 거는 비전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 그거를 이루어 가는데 네 가지 관점에서 잘 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나오죠. 캐스케이딩이 된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이 핵심 성과 요인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 핵심 성과 지표가 나오고, 성과 지표의 내용들의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핵심 성과 지표가 나와서 조직의 비전과 목적에 따라서 활동한다. 그렇죠. 나간다. 그 부분은 이제 이 BSC의 실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좀 더 그거를 명확해질 것 이해를 하면 같아요. 실행 절차가 이해가 쉽게 이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BSC를 할 때는요, 맨 먼저 우리 조직의 비전이 뭐냐, 전략 목표가 뭐냐, 이거를 먼저 일단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세워놓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달성하면 이 비전과 비전과 전략이 달성이 될까라고 하는 이 핵심 성과 요소,
그 CSF, Critical Success Factor, 혹은 뭐 코어 석세스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어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제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원래 책에서는 크리티컬로 많이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코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회사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말하기 편하잖아요. 크리티컬 하면은 뭔가 저 같은 이제 인도식 발음인 사람들은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 요인을 도출하고 나면 그 핵심 성과 요인을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냐라고 하는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KPI, Key Performance Index.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고 인디케이터 아닙니까? 인디케이터. 인덱스는 갑자기 왜 생각나? 이거 제가 정정하면 실무에서는 인덱스라고 써요. 아니요. 실무에서 인덱스라고 안 써요. 아직 이것도 한번 우겨보시지. 제가 지금 몽롱해서 그래요. 이것도 우기시면 됩니다. 아니, 코어는 우긴 거 아니야? 웃긴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을 잊으셨어. 그런 KPI를 도출해낸 다음에 이제 BSC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전사나 하위 조직 단위의 BSC를 구축하고 목표 수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무 관점에선 어떤 걸 둘 거냐, 어떤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 그 요소의 달성치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정해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쭉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피드백하고 이제 이런 단계로 좀 진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절차 전에 관점을 먼저 봤었어야 하는데 관점 넘어갔나요? 관점 얘기 많이 다들 해서 이제 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잠깐 좀 그러니까 재무 관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좀 지표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재무 관점에서는 목표 및 측정 지표에 대해서 이제 측정 지표는 보통 매출액 달성률, 뭐 영업이익 신장률, 주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고객 관점에서는 이제 이 측정 지표는 고객 만족, 고객의 유지, 신규 고객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고객의 충성도, 고객 수익성,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 고객 관점으로. 그다음에 이제 내부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많네요. 첫째는 이제 운영관리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원자재 구입, 완성품 생산, 유통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가치를 강화시켜준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타겟 고객을 선정하고 유지 활동. 세 번째로는 혁신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계, 개발, 시장 출시 및 R&D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교제 및 사회적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평판이나 명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는 이 종업원들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스킬이 향상되고 기술이 올라가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정보, 조직적인 자산이 전략 실행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이제 네 가지 지표로 보시면 되겠죠. 네, 잠시 정리를 하고 가면 이제 BSC가 등장하게 된 배경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 의의, 네 가지 관점, 그리고 실행 절차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 방안 성공적 운영 보시고요. 방안, BSC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아까 앞에서 주무세요? 이 이거는 아니요. 재밌는 목표가 거예요? 이 실행 절차에서 비전과 전략적인 목표가 중심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BSC를 도입할 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구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이 명확한 목표 설정이 안 되면 그 네 가지 관점들이 중심축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게 되는 문제가 이 생겨요. 피라미드에서 이제 정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요? 아니 그 그랬어요? 그림에서 BSC 그림이 삼각 피라미드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삼각형이라고 해주세요. 피라미드라 그러면 위계적 구조부터 딱 생각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피라미드 이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서 이 핵심 성공 요인은 핵심 성과 지표를 통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이 캐스케이딩 구조를 생각하시면은 네. 이 그림 모르시나? 아니까 예, 지금 예. 물어본 거 그렇게 말한 거겠죠? 네. 반박을 한 거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평가 지표가 아까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평가 지표를 선정해서 CSF나 KPI에 이제 평가 지표들을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측정 가능하고
이 통제 가능한 것. 세 번째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니까 발음 정말 안 돼. 진짜 나도 지금 그거 방금 느꼈어. 정형항공. 아까도 뭐 정확성 얘기했는데 뭐 정화성 막 이러고. 그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세요?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 시간이 늦어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앞서시나요? 그러면 안 그게 되죠. 아니라 강의가 지루해지는 감이 있잖아요. 지루해지면 오히려 더 친절하게 많은 사례들을 같이 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재밌게요. 타이트하게 딱 해서 저는 타이트하고 집중적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성실한 것 같아요. 노성원 노무사님 너무 비성실하세요. 파워패스 아닌데. 인사동물이 나안해 파업해. 나 따로 만들 거야. 나 따로 만들 거야. 네. 편집할 수 있어? 그냥 내 자체적으로 나 자체 방송할 거야. 지방 방송. 예. 진행 어쨌든 마무리 네,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네.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 발음 좋아. 네. 뭘 업데이트 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경영 환경이 바뀌면 과거의 BSC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바뀐 환경 내에서 이 정확히 반영을 못하니까 새로운 이 변화된 환경이 변화된 것들을 CSF나 KCPI 지표들을 바꾸는 거죠. 현대 이제 설계에 맞게.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BSC의 평가 지표는 네. CSF와 KPI다. 그런데 이 CSF와 KPI는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뀐다. 그러니까 계속 이 요소들을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쵸. 네. 그 정리가 얘기인데? 됐죠? 예? 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해봤어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 및 대표이사의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항상 그 인사관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 대표이사의 강력한 리더십. 아까 이혜선 노무사가 이제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니까 노성문 노무사가 기죽었어요. 기죽었어.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나같이 힘을 합쳐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슷하냐? 지금 뭐야 지금? 박원순 시장. 이러면 안 되는데. 몰랐어요. 눈물이 나요. 몰랐어요. 어떡해요. 예. 어디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요. 오늘 조금 이현 노무사님이 조금 오늘 좀 침체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졸리고 그냥 피곤하세요. 맥주 한 캔 했겠다. 주말이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빨리 끝나고 2부를 하려고 빨리 기차로 떠났고. 네, 차는 마지막에 네 번째가 아까 구성원의 공감대랑 말씀해 주셨나요? 네. 공감대 확보와 설명해 주세요. 대표이사의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이제 BSC를 시행하기 전에 어떠한 평가 기법, 평가 고가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항상 종업원들의 반발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피곤해요 일단은. 왜 또 희한한 거 해가지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걸 도입하면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 거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업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러한 BSC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BSC가 왜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줘야겠죠. 네. 근데 이제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나 대표이사의 강력한 리더십 요 부분은 어떤 제도든지 간에 네, 사실 그쵸. 요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제도를 그래서 도입하면 항상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개선 방안 나올 때 이 얘기는 다 집어넣어주면 괜찮죠. 최고 경영층이 새로운 기법을 지지를 안 해주면은 어디서 돈 갖다 끌어와가지고 그 기법을 계속 실시하겠어요. 그렇죠?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지만 모든 기법이 실행될 수 있는 거죠. 정착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최고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특성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또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네.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사실은 그 기업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랑 이렇게 얼라인먼트가 좀 돼야 되는데 발음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정통 인도 발음. 카레 발음. 근데 이제 얼라인먼트가 제가 돼야 딱 듣기에는 되는데 저기 분베이 쪽 발음 같아. 근데 문바이라고 그래.
인도 사람 문바이 시드니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진짜 어학연수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온 것 같아. 어학연수 갔다 오셨구나. 근데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관심이 없고 어떤 회사는 조직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제 신기법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학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회사하고 맞는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제도 자체도 우리 기업의 우리 조직의 문화라든지 특성과 맞는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다. 어떤 뭐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최고 경영층이 어떤 기법에 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조직 목표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고 경영층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아래 구성원들이 사회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장점이 맞죠. 있어요. 네. 그 보통 어떤 제도나 그 새로운 어떤 인사제도라든지 어떤 조직의 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할 때 그 밑에서 이제 일하는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최고 경영자가 이거에 대한 의지 표명을 어떻게 쇼잉하는 판을 만들어 볼 거냐. 그러니까 뭐 그 신년 연설이나 뭐 이런 거에 요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아니면 이런 거를 제안하면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뭐 최고 경영자 주도하에 이렇게 뭐 나타낼 거냐 그리고 언론에 뭐 인터뷰하게 내보낼 거냐 이제 이런 최고 경영자가 난 이걸로 확실히 갈 거다라고 이제 쇼잉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임팩트 있게 만들어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아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인드가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다 한 거죠, 오늘? 예. 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니 좀 고생하는 척이야지. 아 근데 자정 다 되긴 됐잖아. 네, 거의 다 지금 됐죠. 자정이 다 돼가고 토요일 있는데 날인데 이게 막차 시간도 끊기고 막차 끊겼어요? 큰일 났다. 끊겼죠 이게. 그 저기 광고 비슷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오늘인가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 동이 카페에 그 합격법학원 최중락 노무사님 최중락 강사님이 그 지금 3월 중순 지난 GS 2기 시작하기 전에 인사관리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인사관리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저희가 아, 대인배다. 거북적 깔때기네. 아 자기는 그거 위에 있다는 건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좋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우 노무사님은 언제 올리십니까? 저는 그런 글 쓸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아무튼 그래도 합격자로서 또 비법이 따로 또 어디 있지 들으실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최중락 강사님 땡큐. 아이고, 대인배셔. 역시. 대인배셔, 자 대인배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국과 뭐 인사국가 오늘 좀 저희들이요 좀 토요일날 오후라 좀 이 끝나는 이 사죄합니다 방송을 하면은 오늘 되게 저도 수업을 하고 오고 이현우 노무사님은 결혼식 두탕 뛰고 오시고 네. 이혜선 노무사님은 오전에 수업하고 왔죠? 오전에 수업하고 오셔가지고 네. 이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 맞아요. 아니죠? 노동군 노사님 반성하세요. 자꾸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현우 노사님 왜 주무세요? 하시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성의 있게 해주셔야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눈물이 나네. 저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두 분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 수험생 여러분들 즐거운 노무사 수험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잘하세요.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뭔가 되게 허무하게 뜬다. 아 마무리? 네. 잘하자. 이러고. 아, 그 효과음 넣는 거예요? 아니요. 뭐요?